네, 자 123페이지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자 이제 중간 부분이 되겠죠. 재화의 공급 시기. 재화의 공급 시기. 네. 부가가치세 이론이 내일쯤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4시간 했고 앞에 또 한 2시간 했고 전부 한 10시간 정도 끝나니까. 네. 자 재화의 공급 시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역시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화는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네. 그래서 이동하지 않는 재화도 있을 수 있어요.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면 공급 시기로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 2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는 건 이제 어떤 법률적으로나 계약상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재화의 경우는 이동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공급 시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과세 기간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언제 공급되었느냐. 예. 그 공급 시기를 가지고 과세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급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날짜가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를 여기서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래가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으니까 공급 시기의 판단이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한번 골라보면은, 자, 이건 뭐 평범한 거죠?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래인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라는 거고요. 두 번째, 상품권. 네, 상품권. 이게 좀 특이합니다. 상품권 등을 현금이나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에 그 상품권의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백화점 같은데 또는 뭐 구두 같은 상품권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품권을 팔고 그 상품권을 소비자가 가서 들고 가가지고 물건을 교환하는 그러한 판매 형태가 있어요. 이때는 상품권 파는 게 공급이 아니에요. 그게 공급이 아니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상품권을 팔았다. 그거는 공급으로 안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은요. 상품권을 팔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판 회사는 뭐가 되냐면 부채가 돼요. 부채. 자, 만약에 상품권 오늘 한 사람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팔았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만원 들어오죠? 그러면 대변에 물건을 줘야 되는데 물건 줬나요? 우리 회사가? 돈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은 그 부채가 돼요. 그래서 상품권 선수금 이런 부채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상품권 선수금. 돈만 미리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10만원짜리를 이제 누구에게 선물을 줬겠죠? 자기 애인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면 그 애인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받고 가죠? 그때가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그때는 이제 10만원짜리 상품권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상품권 선수금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는 이제 상품이 매출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변의 상품 매출.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설명한 걸 한번 분개로 여기다 정리를 하면은
자, 이때는 수익 발생이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차변의 자산은 1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근데 대변에 공급으로 안 보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예요? 상품권 선수금. 네, 돈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소비자가 상품권과 상품을 교환하여 판매했다 이거예요. 예. 그럼 차변에 상품권 10만 원이 부채. 이게 부채입니다. 아니, 상품권 선수금이죠. 예. 이게 부채예요. 아까 여기 부채. 그래서 이거 부채가 감소되고 이날 대변에 이제 공급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잡히는 거예요. 상품 매출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때. 네, 수익 발생. 만약에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상품 10만 원짜리를 사간 게 아니라 15만 원짜리를 만약에 사갔다.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은 15만 원이 되고 나머지 5만 원은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냈겠죠? 그렇죠? 상품권 10만 원 결제하고 5만 원은 추가적으로 현금을 줬겠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는 여기 상품 매출이 15만 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차변 대변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상품권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상품권을 가져가지고 그보다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 원짜리를 가서 9만 원짜리 상품 사갈 수도 있죠. 9만 원짜리 상품 사가면은 어떻게 돼요? 현금 만 원 거실러 주잖아요. 거슬러 주죠.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은 9만 원이 되고 대변의 현금이 만 원이 또 추가로 고객한테 어떻게 됩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대변에 현금 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거 알아두시고요. 상품권은 이와 같이 현재 실물과 교환할 때 수익이 인식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따라서 공급 시기도 실제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라는. 자, 가공의 경우는 말이죠. 이것도 재화가 인도되는 때예요. 가공 작업이 보통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보기에 우리 속이는 거예요. 가공의 경우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하면 말이 그럴 듯하죠. 가공이 완료됐으니까 뭐가 된 것 같아. 그러나 공급 시기 아니에요. 가공이 완료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해 줘야죠. 자,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여러분, 조건부 판매라는 거 뭐예요? 반환 조건부. 반품해도 된다 이거예요. 동의 조건부. 그래서 이것은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면 판매가 확정되게 되는데 그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기 할부. 이게 좀 특이해요. 장기 할부하고 지금 같은 성격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이라고 그래요. 완성도 기준. 완성을 몇 % 했느냐, 그만큼씩 대금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또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긴 공급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걸쳐서 공급이 일어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중간에 몇 번씩 결제를 나눠서 합니다. 이것이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력이나 도시가스 같은 걸 보면은 계속 공급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공급 단위를 쪼개죠. 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다.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의 공급. 뭐 이 구해갈 수 없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겠죠. 계속 공급이 된다 이거예요. 한전에서 전기를 딱 끊었다가 계산하면 또 전기를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할 수 없죠. 예,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돈은 나눠서 받고 있잖아요. 돈은. 그래서 이 경우는 전부 다 대가의 그 대가, 즉 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력을 파는 회사 또는 가스를 파는 회사에서는 검침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지서를 날려 보내죠. 예, 이번 달에는 이만큼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만큼입니다. 그것을 매출로 본다 이거예요. 고지서 내보낸 거. 그 다음에 장기할부 판매. 이게 장기할부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할부하고 좀 다릅니다. 위에 있는 할부는 1년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기할부라는 것은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을 초과하는 거예요. 1년을 초과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경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도 마찬가지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하세요. 무인 판매기를 볼까요? 예, 무인 판매기 자판기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되겠는데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현금을 꺼내는 때. 왜냐하면 그 사람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팔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빼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꺼내는 시점으로 공급 시기를 봐라.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이거는 대리인이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대리인의 공급. 그러니까 위탁 판매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팔아달라고 위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위탁자가 되고 팔아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수탁자가 공급을 했냐, 즉 팔았느냐를 가지고 공급 시기를 정해야지 우리가 위탁을 한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 가게에 남아있는 재고는 누구 거예요? 위탁자의 재고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공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 시기를 봐야 된다. 그러면 재고는 누구 거다? 위탁자의 재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이 뭐냐면 아까 이거 간주 공급을 용어 순화하면서 특별한 재화의 공급이다라고 나왔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재화가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되겠고, 폐업 시 잠존 재화는 역시 폐업하는 날, 즉 폐업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돼야 되겠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또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 네, 그래서 하여튼 수출입니다. 두 개가 다.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생산한 제품을 외국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가로 열고 기적일도 해당이 된다 이거죠. 비행기에다가 실어 보내면 기적일이고 배에다가 실어 보내면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원양업 위탁 판매 수출의 경우는 수출 재화의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면 된다. 외국인도 수출 및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수출 시기로 본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이 밑에 이 두 개는 수출은 수출인데 국내에서 운반하는 게 아니에요. 원양업이니까 해외에서 즉 공해상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국내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가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는 건 뭘까요? 거래가 일어나야 공급가액이 확정되겠죠. 그래서 원양어선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갔다가 외국에다가 팔 때 그때 공급가액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수출이라든가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물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판매가 일어나야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니까
외국에서 판매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수출로 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 여기서 특이했던 거 하면은 여기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하고 완성도 기준 조건부 전력 같은 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가 좀 특이했어요. 현금을 꺼내는 때. 예, 이런 거 중심으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파란 글씨로 나오는 거 뭐 참고로 실러놨고요.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요건 그렇게 중요한 거로 보지 않아도 되겠고요. 다음에 용역의 공급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용역의 공급 시기는 통상적으로 말이죠. 용역은 영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요. 예,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런데 이제 영무의 제공이 과세 기간이 2개에 걸쳐 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밑에 기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이나 권리를 빌려줌으로써 얻어들이는 용역 속의 수입은 시설물이나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돼요. 예. 그래서 영무를 제공하는 때 또는 시설물이나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는 점. 자, 그런데 거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첫째,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아까 재화의 제공에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가 이러한 것들이 재화가 아니고 용역이라면 마찬가지. 용역이라 하더라도 장기 할부 판매부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이다. 그러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설업이 뭐예요? 건설업이 다 용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건설업이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도로공사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산에서 이천까지 도로를 건설한다 그러면 그게 뭐 2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도로는 5년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든가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공급을 정하거든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요 간주 임대료가 FAT 1급에서는 많이 시험에 많이 나온 편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개념 정도는 알아줘야 되고요. TAT 2급에 가면 요걸 좀 더 자세히 알아줘야 됩니다. 자, 간주 임대료. 영 나왔으니까 앞으로 또 언젠간 자세히 배워야 되니까 좀 설명을 드리고 볼까요? 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네요. 원래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받아두었다가 그대로 만기 때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임대료로 보겠다니 뭔 얘기냐? 자, 이런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5천만 원. 받은 경우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라. 그러면 간주 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의 예를 한번 볼까요? 계산의 예. 자, 5천만 원을 말이죠. 받았어요.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주 임대료의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율 2019년도는 1.8%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전산회계 도전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1.8%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연 2.8%입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우리 이 회사가 법인이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3개월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10월 달에 신고할 때는 7, 8, 9 3개월치니까 3개월치 나누기 12달 이렇게 하면은 3개월치에 뭐가 나오냐? 이 간주 임대료가 산출이 됩니다. 이게 3개월분 간주 임대료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5천만 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두들겨 보세요. 제 계산이 맞는지 같이 두들겨 보세요. 곱하기 1.8% 곱하기 3 나누기 12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기 두들겨 보신 분. 3개월치 간주 임대료는 얼마 나와요? 아무도 안 두들겼어요? 22만 5천 원 나오죠? 여러분 같이 두들겨야 돼. 수업에 참여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계산기 들고 두들기면서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넋 놓고 있으면 지금 수업이 참여한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그렇게 되면. 자, 참여하세요. 참여. 22만 5천 원이 뭐예요? 이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이자만큼은 임대사업자 당신이 소득을 올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은행에 넣어놓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건 상관없어요. 은행에 넣어놓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이걸 내라는 얘기냐? 아니죠. 이만큼의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납부할 VAT 부가가치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22만 5천 원. 몇 퍼센트? 10%만. 이게 부가가치세. 그러면 22,500원. 22,500원이 아이고 어디 갔어? 22,500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간주 임대료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간주 임대료.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아놨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가만 안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당신이 은행에 넣어놨을 거 아니냐. 은행에. 그러면은 거기에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냐. 거기는 그걸 소득으로 좀 봐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라. 이것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액 계산.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적용 이유는 국세청장이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자꾸 떨어질 때는 저걸 낮게 보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좀 높게 보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해주니까 요새는 지금 간주 임대료는 지금 이거 1.8% 좀 불합리해요. 뭐 이보다 더 내려가 버렸어요. 금리가 지금 얼마 됐지?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1.8%의 판단은 금년도 연초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간주 임대료의 개념이 이렇다. 그러면 다시 또
위치가 이렇게 변해버렸어.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였죠? 124. 예, 여기 있군요. 자, 그래서 이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되겠어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일로 공급된 걸로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7, 8, 9월 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언제예요? 9월 30일이죠? 그래서 9월 30일을 공급 시기로 봐서 전표 입력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전표 입력할 때 7, 8, 9월 달에 간주 임대료는 공급 시기가 9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30일자 전표로 입력해야 된다.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라 하는 것은요. 하루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루에 끝나는 것도 많죠. 그러나 여러 날짜에 걸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다 보면 과세기간이 두 개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용역을 제공한다? 그러면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은 1기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7월 15일 또 15일은 2기가 되죠. 그렇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았대요. 그러면 6월 15일 날 선불로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공급 시기를 1기로 봐야 되냐 2기로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봐라. 선불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6월 30일 날 공급 시기로 봐서 신고하면 된다 이거예요. 6월 30일. 6월 15일 날 한 달치를 받았어요. 7월 15일까지면 과세기간이 두 개에 걸쳤습니다. 그런데 그 선불로 받은 경우에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요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월수로 안분 계산한 임대료. 월수로 안분 계산했다는 건 매월 그러니까 월로 쪼갰다는 거죠. 안분 계산 이것도 똑같아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자, 이번에는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폐업 전에 공급을 했는데 그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했다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끝나야 공급 시기가 끝나는데 우리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일반적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인데 폐업을 미리 했어요. 그런데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은 이미 영무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폐업 신고는 했지만 계속 공급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공급 시기는 뭘로? 폐업일을 기준으로 전표 입력하면 됩니다. 폐업일 기준이다. 그래서 폐업한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폐업일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외의 경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렇게 헷갈리고 할 만한 건 없는데 여기서 요것만 장기할부 요런 부분만 용역도 마찬가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주 임대료 새로운 지금 여기 다른 쪽에서 이게 또 설명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만은 미리 좀 간주 임대료의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거래 장소, 예, 거래 장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자 거래 장소가 어디냐 할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다면요, 그 이동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거래 장소라고 보시면 돼. 예, 거래 장소. 그 다음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가 거래 장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이 필요한 것은 이동이 시작된 장소가 거래 장소고,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가 있는 장소가 거래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용역의 경우는 용역의 공급 장소는 바로 영무를 제공한 장소가 되겠죠. 영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되겠고,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그래서 이거는 탑승 기준이다. 화물은 적재 기준. 사람으로 말하면 탑승 기준으로 거래 장소를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2부 2장이죠. 2장 제 2절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82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 그 정리 문제를 공급 시기부터 우리 정리했죠. 공급 시기에 관한 문제 382페이지에서 우리 풀어보고,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후반부, 영세율과 면세, 그 다음에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리고 세금 계산서 하면 끝나니까 아마도 문제 푸는 데까지 시간까지는 좀 확실하진 않는데 아마도 내일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도 이제 후반으로 넘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자, 혹시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